현대사회와 과학기술 수업을 맡은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유상훈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기술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그 미래를 상상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유토피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 미래의 그 생활, 우리 미래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상상을 할 때, 특히 이제 과학기술과 더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우리의 일상을 상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몇 개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태양 전지판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유럽까지 연결돼서 이제 일일 생활권을 실현하는 뭐 하이퍼루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오늘날 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지구와 우주를 넘나드는 뭐 우주 비행기,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사용 알약, 밥을 먹을 필요가 없이 이제 알약만 먹으면 배가 부르고 영양소도 다 잘 이제 그 섭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상상입니다. 그 여러 가지 아주 이제 많이 있죠. 뭐 인체를 모방한 그런 그 장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치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상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학기술 유토피아는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이런 식의 상상은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약 50년 전에 우리의 사회를 예상했던 우리 사회를 상상했던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1955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난 직후에 한국 사회 50년 후의 한국 사회를 예측한 겁니다. 2005년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이미 지나온 입장에서 이걸 이제 되돌아볼 수가 있겠죠. 1955년에 그 50년 후를 상상한 내용들 중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2005년이 되면 이제 공산당도 없어지고 이제 도둑도 없어진다. 그리고 전쟁도 없고 모든 무기는 박물관에 이제 소장된다. 그리고 담배와 술은 이제 몸에 해롭다고 해서 이제 중지해 버린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개는 상당히 그럴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담배와 술은 뭐 중지해버리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중지를 하려고 이제 나라에서 굉장히 이런저런 이제 제도적인 그런 장치들을 이제 넣고 있죠. 하지만 또 몇 개는 또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습니다. 그 전쟁은 없고 모든 무기는 뭐 박물관에 소장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전혀 오히려 이제 정반대에 가깝죠. 훨씬 더 대량 살상 무기들이 더 많아졌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학기술 유토피아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상상했는가를 좀 반추해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우리 스스로를 이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유토피아의 이제 반대 버전이라고 한다면 과학기술 디스토피아가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로 인해서 아주 그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상상이죠.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그런 대중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과학기술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 핵전쟁 이후의 모습을 다룬다든가,
아니면 로봇이 발명된 우리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을 발명했는데 결국에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더욱 더 심해지고 우리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아주 그런 비참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립니다. 그게 이제 과학기술 디스토피아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런 과학기술 유토피아와 과학기술 디스토피아는 언뜻 보기에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하나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어느 하나는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정반대에 가까운 그런 입장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그 과학기술 유토피아와 과학기술 디스토피아 이런 그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 관점은 사실 아주 중요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술이 우리 사회의 그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발달을 해서 우리가 아주 풍요로운 미래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과학기술 낙관론이 되는 것이고,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그게 우리한테 아주 해로운 영향을 더 강하게 끼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아주 그 과학기술 디스토피아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그 밑에는 똑같은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술이 우리 사회를 결정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조금 더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기술 결정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이 우리 사회를 결정한다. 우리 사회를 결정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이제 되겠죠. 조금 더 풀어서 이제 해설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기술이 이제 사회를 형성한다, 사회를 만든다라는 이제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내재적인 이제 발전 경로를 따른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그 경로가 있고, 기술은 그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그 자체로 발전하는 그 양상을 가지고 있고, 그 발전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와 동시에 그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술 결정론적 시각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그 쉽게 이제 널리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가 있겠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신 그런 기술 유토피아, 과학기술 유토피아, 과학기술 디스토피아의 관점도 당연히 이런 기술 결정론의 그 결과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런 세 가지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민주주의가 더 발달하게 된다. 더 민주화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이제 그런가라는 그런 의심을 항상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더 발달했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인터넷은 분명히 더 발달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같이 발달했죠.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각종 녹음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 어디를 가든 사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한 여러분이 네이버 길찾기나 뭐 각종 이런 길찾기 기능을 쓰고 내비게이션을 쓰고 하면 결국 여러분이 어떤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가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인터넷 서버에 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다 헌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실상 이제 거의 모든 곳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CCTV가 여러분의 얼굴을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이죠. 이건 분명히 인터넷의 발달인데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과연 여러분 개인의 그런 그 프라이버시가 같이 존중받고 있는지 위협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의 발달이 정말 민주주의의 발달로 이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이제 이유가 이제 많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증기기관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보통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발명이 이제 산업혁명을 이제 일으켰다. 그런데 이 역시도 이제 역사적으로 더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증기기관은 이제 와트가 발명하기 이전부터 사실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와트는 사실은 기존의 그 증기기관을 이제 더 개량을 이제 한 것이고, 그게 이제 산업혁명까지 이어지기에는 또 상당히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 역시도 이제 과학기술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과연 이게 인과적인 관계로 엮여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인쇄 기술이 있습니다. 그 인쇄 기술이 발명되면서 과학혁명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서구에서 구텐베르크의 그런 그 인쇄 기술이 발명되면서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났다 라는 그 구도가 바로 그런 그 기술 결정, 그 인쇄 기술이라는 그 기술이 이제 과학혁명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로 이제 연결됐다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례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심을 해볼 여지가 아주 충분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인쇄 기술은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발명됐습니다. 먼저 발명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유럽에서 실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그런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그 특정한 기술이 발명되고 이제 생긴다고 해서 그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사회를 결정짓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술 결정론은 우리가 기술과 사회를 상상할 때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항상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든 비관론을 펼치든 아주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지만 그 실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죠. 이런 기술 결정론에 그런 반대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기술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사회가 기술을 구성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아까 전에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바로 그 어떤 특정한 사회의 그 모습을 이끈다, 결정한다, 한다라는 그런 그 관점이었죠. 하지만 이거는 그 방향이 이제 반대가 돼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사회가 그 기술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이제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기술을 만드는 그런 사례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나 그런 기술들 중에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그 기술 혹은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아주 그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적인 기술물 중에 하나로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오늘날 그 이제 취미 활동 등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전거라고 하면 상당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 자전거가 적당히 이렇게 그 커다란 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 바퀴를 이제 연결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제가 너무 대충 그렸지만 큰 틀에서 자전거는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사실 자전거는 우리가 현재 아주 익숙한 이 가운데의 그 모습, 이런 형태의 그 자전거 외에 아주 여러 형태의 자전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바퀴가 아주 커다란 자전거도 있고, 앞바퀴가 커다라면서 이 두 개가 달려있는 그 자전거도 있죠. 그리고 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의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옆으로 두 개가 달려있는 그런 자전거.
아주 뭐 이런 이제 자전거도 이렇게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자전거라고 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이 모양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전거라고 하면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 이런 형태의 자전거만 사용을 하게 된 걸까요? 그 과정에는 바로 그 기술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사회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자전거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예를 들 텐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자전거에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좀 더 인기가 있었던 자전거 형태가 바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자전거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전거랑 비슷한 형태의 그 자전거, 왼쪽 그림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이런 자전거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앞바퀴가 아주 커다란 형태의 그 높이 앉아서, 사람이 이제 높이 앉아서 이제 발을 구르는 그런 자전거가 이게 있었죠.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자전거 중에 기술적으로 우수한 자전거는 무엇일까요? 이 둘 중에 뭐가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죠? 이에 대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왜 우수한지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그 우수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 과정에는 결국에는 그 사용자의 관점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인데요. 어떤 기술이 우수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사용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이 자전거를 이제 가지고 경주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공기 타이어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자전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쇠로 되어 있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오늘날 자전거라고 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탈 때 이 바퀴가 쇠 자전거는 아니죠, 그렇죠? 쇠로 프레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그 공기 타이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어로 이제 감싸진 이제 바퀴가 이제 달려 있는 자전거를 우리가 현재 타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자전거 경주 선수에게 있어서는 공기 타이어는 필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속도를 더 느리게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사람이 경주를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여성인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나이 든 사람인 경우에는 이 공기 타이어가 필요하고, 공기 타이어가 조금 더 그 자전거를 탈 때 안정감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바퀴가 너무 크면,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바퀴가 너무 크면 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죠. 특히나 이제 여성의 경우 치마를 입고 타는데,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앞바퀴가 높은 거를 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앞바퀴가 높은 거를 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지금 하나의 그 자전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무엇이 더 낫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무엇이 더 좋다라는 그 생각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기술의 그 발전 경로라고 하는 거는 기술 자체의 어떤 그 내재적인 어떤 논리가 아니라,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어떤 기술적인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적인 그런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결국 그 발전 경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공물이 있을 때 그 인공물을 사용하는 사회적인 집단이 여러 집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자전거 같은 경우, 자전거라면 그걸 사용하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경주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사용자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그 선호하는 그 디자인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사회적인 구성,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기술이 있는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반대 예가 전기차가 있는데요. 실제로 1900년대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전기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는 모든 소비자들이 다 선호했던 그런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회적인 집단이 다 선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인공물이 곧바로 그 전기차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회적으로 다 원한다 한들 사실 그 기술이 실제로 그 방향으로 꼭 그대로 가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이제 어떤 인공물을 100% 확실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이 기술과 그 인공물의 그 발전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과학기술과 사회의 공동 구성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과학기술이 사회를 결정하는 어떤 그 과학기술이 이제 사회를 결정한다 라고만 이야기하면은 기술 결정론이 되겠죠. 그렇죠? 기술 결정론이 될 것이고, 사회가 과학기술을 결정한다 라고만 한다면 반대로 사회 결정론 혹은 사회적 구성 이야기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 구성의 과정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이제 자전거의 사례가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기술이 어떤 내재적인 발전 논리에 따라서 쭉 이제 발전하면서 그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그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그런 기술 결정론 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사회가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쳐서 자전거가 아주 여러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그 중에 어느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현재 내려온 것처럼 그런 이제 사회의 그런 구성원들이 역시나 그런 과학기술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방향에서 동시에 그런 공동 구성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블랙박싱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과학기술이 그 자체의 그런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어떤 기계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면 그 기계의 그 입력과 출력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내부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과학기술 자체가 블랙박스화 돼 버려서 어느 한 가지만 이제 블랙박스화가 돼서 이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그 기능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바로 그게 바로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이제 강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블랙박스를 열어 젖혀서 그 블랙박스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신 대로 자전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형태가 항상 똑같은 형태의 자전거만 우리가 익숙하지만, 우리가 이 자전거가 이 형태로 굳어지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 그 자전거라고 하는 인공물이 아주 그 무정형의,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러 사회적인 집단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다가 그런 사회적인 구성을 통해서 비로소 어느 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결과물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과학기술이 그 사회와 관계 맺는 그런 공동 구성의 그 관계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과 사회를 항상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만들어진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 항상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블랙박스를 열어 젖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걸 직접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직접 만들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적정 기술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아프리카의 그런 상황에 적절한 그 기술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그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간편한, 복잡하지 않은 간편한 그런 정수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합의를 해서 그 사용자의 그런 맥락을 이제 충분히 반영한 그런 합의의 과정으로서 과학기술을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 과학기술 자체가 결코 그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사회적인 공동 구성의 결과물로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관념을 그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그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요즘 그 아주 유행하는 생성형 이제 인공지능에서 그림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한 건데, 신문 보는 사람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문을 다 보고 있는데 백인 남성들밖에 없죠. 백인 남성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은 백인 남성이라는 선입견이 이미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관점은 바로 인공지능의 어떤 순수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그 선입견, 우리 사회의 그런 관념이 이미 그 기술에 들어가 있는, 그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기술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기술의 그런 과학기술의 그런 사회적 구성과,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그런 공동 구성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항상 견지한다면, 그 기술을, 어떤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걸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관점이 이제 항상 반영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반성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과학기술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